자, 이제 우리가 하는 과목은 2차 과목이죠. 2차 과목이고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사실 공법이라고 하는 이름의 과목은 없어요. 네, 그냥 여러 가지 그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모아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공법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국가가 국민들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다 공법이에요. 네, 그래서 국가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약속,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한 걸 다루는 공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법이 거의 한 3,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그래서 그거를 다 배울 수는 없는 거고, 다행히 우리 부동산 관련된 것 중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한테 시험으로 내는 거는 딱 6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6개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 과목, 이제 요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 과목이 이름이 뭐죠? 이렇게 오래 나올 답이 아니었는데, 제가 순간 제가 당황을 해서, 네.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과목이고, 세 번째 과목이 뭘까요? 도시정비법. 맞아요. 주거환경. 이제 줄여서 우리가 도시정비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뭘까요? 건축법. 네. 그 다음에 뭘까요? 주택법. 네. 마지막으로 농지법. 저희가 1일 과정에서 안 했고 아마 3, 4일 과정에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총 6개를 진행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제일 비중이 큰 과목이 뭐냐면 국토계획법입니다. 무려 12문제가 출제가 돼요. 국토계획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누구나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7개에서 8개는 다 맞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제 생각이 아니고 진짜로 많은 수험생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되게 쉬웠어요. 특히나 이 국토계획법이. 그래서 뭐 10개 이상 맞았던 분들 되게 많습니다. 작년에. 근데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인 좀 그 예상이거든요. 공법 강사님들 전부 다. 그래서 한 7개, 8개 정도를 생각하시면은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마 공법을 1년 과정 저랑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사실 양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중에서 1년 과정은 조금 더 뼈대를 잡는 시간을 가져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도 아마 되게 많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공법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100점을 맞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는 순간 굉장히 인생이 고달파지고 이 시험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100점을 맞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냥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을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내가 뼈를 갈아가면서까지 이렇게 100점 맞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목표를 60점으로 잡아요. 잘하시는 분들은 좀 더 높게 잡아도 되지만은 그냥 내가 다른 과목하고 충분히 잘 간다고 하면은 요 정도만 맞아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60점 맞아도 진짜 잘한 거예요. 네, 보통 한 50점 왔다 갔다 하면서 합격하거든요. 공법에서는. 네, 왜냐면 우리에게 무슨 과목이 있냐면은 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개사법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거기서 그냥 열심히 하면 누구나 80 넘기거든요. 그 중개사법 70, 80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50점 맞아도 거기서 10점 땡겨오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공시세법에서 60점 맞아주고, 네, 그렇게 하면은 합격하는 거니까 우리는 60점을 목표로 하겠다. 50점도 괜찮지만은 저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60점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걸로 항상 가고 있고요. 국토계획법이 그래서 그만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잘할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대략 한 6문제, 도시정비도 한 6문제, 건축법 7개, 주택법 7개, 농지법 2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저는 그러니까 보통 강사님들이 보통 요 2개 합쳐가지고 한 6개 정도를 목표로 하거든요. 절반 정도? 네, 목표를 하는데, 저도 뭐 6개에서 저도 한 7개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절반 정도 맞겠다. 여러분 50점 맞는 시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50점 맞는 시험.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버리셔도 되는 과목인 거 하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버릴 게 없어요. 버리셔도 안 되고, 중개사법은 무조건 전부 다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법은 너무 어려우면 그냥 버려도 돼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조금 더 부담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하고 주택법 같은 경우는 이게 합쳐서 14문제인데, 여기서도 대략 한 7개에서 8개 정도? 네, 이 정도 우리가 좀 목표를 하고요. 보통 이제 농지법은 1개 정도 목표.
보통 이제 요 정도로 우리가 목표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 그럼 다 더하면 몇 개죠? 뒤에 걸로 그냥 계산 한번 해볼게요. 뒤에 걸로. 다 더하면 얼마예요? 15에 23에 24 아니에요? 15, 23, 24. 괜찮아요. 오답도 대답을 크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대답 안 하는 것보다 오답 크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네. 24개죠? 24개면 몇 점이죠? 공법이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게 100점이니까 한 문제당 몇 점이죠? 2.5점이죠. 네. 그러면은 24개 맞으면 몇 점일까요? 60점이에요. 네. 그래서 요걸 목표로 한다라는 거예요. 네, 요렇게.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렇게 힘이 드죠, 갑자기? 갑자기 너무 힘드는데? 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목표로 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중개사법 강사님은 몇 개를 목표로 하신대요? 강의에서?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저만 이런 얘기 하나요? 공시세법은요? 공시세법의 목표는 뭐예요? 다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세요? 저만 하는군요. 네.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100점 시험이 절대 아니다, 공법. 네, 공법 100점 맞을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절반 맞겠다 그냥 생각하시면 60점 맞아요. 절반 맞겠다 생각하시면은.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들어갈 겁니다. 국토계획법. 자, 이름을 보시면 국가의 땅을 관리하는 법인데 이 땅이라고 하는 거를 관리하고 개발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알뜰살뜰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알뜰살뜰하게 쓰려면 어쨌든 이제 우리가 개발하고 이제 막 보전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무작정 개발을 하게 되면은 난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진짜 지죽박죽이 돼요. 국가 땅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정말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법에 일단은 큰 기준이 뭐냐면요. 항상 우리나라는 먼저 계획부터 세워요. 그 계획을 세우고 나서 개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국토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법을 배울 때도 항상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선계획, 그 다음에 후 개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먼저 계획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공부하게 돼요. 항상 공법 공부할 때는. 자, 그러면 국가에서 땅을 관리하는 굉장히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큰 축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 영토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토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한반도의 전체 계획을 짜는 거예요. 한반도 전체 계획. 대통령하고 국토부 장관이 같이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제일 높으신 분이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한반도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은 이번에는 요거를 조금 몇 개로 쪼개요. 수도권으로 쪼개고 강원도 권역으로 쪼개고 경상도 쪼개고 전라도 쪼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몇 개 권역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몇 가지 도시를 합쳐요. 그래서 도시들을 몇 개를 묶어가지고 계획을 짜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1년에 배우신 분들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광역 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역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별건 아니고 그냥 2개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짜는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광역이란 말이 몇 번 나올 거예요.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그때마다 광역은 2개 이상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 의미도 아닙니다. 그거 이외에는. 자, 그리고 나서 2개 이상을 짰으니까 이제는 그냥 도시마다 이제 짜는 것만 남았어요. 도시마다. 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리시, 뭐 서울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도시 계획을 짜는데 도시군이라고 보통 붙이는 게 어쨌든 우리가 보통 시에 살고 있지만은 양평이나 가평 같은 군도 있잖아요. 거기도 나름 수도권이기 때문에 걔네들도 도시 안에 넣어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도시군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네, 전혀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명칭이 이렇게 생겼을 뿐이에요. 자, 도시군인데 보통 이제 이거를 그냥 도시군 계획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시군 계획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에 대한 거를 이제 우리가 볼 건데 다행히도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남은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계획을 공부하면 되고 도시군 계획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3가지의 계획을 배우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선계획들이에요. 선계획. 이런 선계획을 세우고 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계획을 이제 우리가 먼저 배우는 거고 국가의 땅을 관리하는 파트인 국토계획법 안에서 먼저 3가지 계획이 나온다. 일단 이게 시작입니다. 공법의 시작.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이 부동산 공법 파트를 공부할 때 무조건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 공법은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하냐 이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법 시험에서. 그래서 이 2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마다 주의 깊게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과 숫자. 자, 그럼 먼저 사람에 대한 거를 먼저 좀 정리를 아예 해놓고 가는 게 훨씬 편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이제 오늘부터 사전 투표하는데 하고 오셨나요? 아무나 하셨죠. 네, 저도 안 했습니다. 네. 자, 대통령이고 대통령 밑에 누구 있죠? 대통령 밑에 되게 많이 있는데 바로 밑에 있는 사람. 넘버 2. 총리죠, 총리. 네, 국무총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총리 밑에 각종 행정부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부,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거 쭉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그 안에 국토교통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행정기관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는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다른 부서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관련 있는 부는 뭐다? 국토교통부예요. 국토교통부. 그냥 여러분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말씀드리면요. 국토교통부의 그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죠? 국장. 벌써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앞으로 제가 국장이라고 부를 겁니다.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장이고요. 이분 밑에 있는 사람이 차관이라고 있잖아요. 차관. 국토교통부에는 차관이 2명 있어요. 제1차관 있고 제2차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위아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국토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1차관이고요. 교통 파트에 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2차관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 뉴스에서 국토교통부 2차관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교통 파트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다행히도 우리 시험엔 차관은 안 나옵니다. 장관만 나와요. 다행히. 자, 그래서 일단은 국장이 일단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국장 밑에 누구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국장 밑에. 맞아요. 특부터 나오죠. 자, 국장 밑에는 총 5명이 있습니다. 총 5명. 자, 먼저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네,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마지막으로 도. 되게 많은 답이 나오죠? 도예요, 도. 자,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죠.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 강원도 이런 거. 이렇게 요 레벨이 위의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5명을 합쳐서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시도지사라고 부를 겁니다. 시도지사. 그래서 앞으로 시도지사라는 말이 나오면 요 5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5명.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볼게요. 특별시장 밑에, 서울특별시장 밑에 누구 있을까요? 구청장 있죠, 구청장. 그 다음에 광역시 밑에는 누구하고 누가 있을까요? 구청장하고 군수가 있죠. 직할시가 옆에 있는 군이랑 합쳐지면서 광역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광역이라는 뜻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2개라는 뜻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직할시에다가 군을 합쳐서 광역시가 된 거예요. 네, 2개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군수가 밑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밑에 누굴 두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1인 2역을 해요. 이렇게.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자, 그 다음에 도지사 밑에는 누구 있을까요? 시군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구리시가 구가 있나요? 없죠. 성남시는 구가 있어요? 무슨 구가 있어요? 성남시 무슨 구?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또 뭐 있죠? 4개인가 있는데?
수정구, 중앙구, 분당구 3개인가? 하나 더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성남시 분당구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구가 있어요. 이 구청장하고 이 구청장들하고 차이가 뭘까요? 맞아요. 네. 얘네들은 자치구 구청장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비자치구 구청장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네, 선거로 뽑고 이거는 임명이에요. 그래서 파워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뽑았기 때문에 자치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치구 구청장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레벨들 요거를 이제 나중에 합쳐가지고는 시장, 시군 구청장 이렇게 부를 거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요거 얘기할 때는 자치구 구청장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경기도 안에 구리시가 있는데 구리시 인구 몇 만이죠? 20만? 성남시는 인구가 몇 만일까요? 50만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남시는 인구가 100만이 넘어요. 예. 그죠? 그리고 고양시도 인구가 100만이 넘고 아마 용인도 아마 100만이 넘을 겁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 경기도 밑에는 인구가 되게 다양해요. 하나의 시 안에서도. 근데 뭐 구리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인구가 20만인 곳과 뭐 고양시 같이 인구가 100만이 넘는 데는 아무래도 약간 그 시장의 힘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시 중에 인구가 50만이 넘어가게 되는 시에 대해서는 약간의 권한을 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앞으로 대도시라고 부르고 대도시의 시장을 제가 대장이라고 부를 겁니다. 대장.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제가 대장 하면은 인구 50만 넘어가는 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대장이 가끔 권한이 부여될 때가 있습니다. 뭐 항상 부여가 되는 건 아니고 부여가 될 때가 나와요. 몇 가지만. 네, 그래서 그때만 대장을 좀 특별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먼저 잡고 가지 않으면은 일단 이해를 못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국장 하면 어디 있는 사람이고 시도지사 하면 어디 있는 사람이고 시장 군수 구청장 하면 어디 있는 사람이고 대장이 누구고 이런 거를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제가 뭐 지금 프린트 그 PPT 메일로 보내드린 거에도 써 있지만은 따로 그냥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정리 안 하면 무조건 이제 이 공법이 어려워진다는 꼭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가 오늘 이제 요 3가지를 배울 거거든요. 오늘 요 3가지 계획을 배울 건데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도시란 말. 여러분 도시가 뭘까요? 도시, 시티. 도시가 뭐죠? 도시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뭐가 말을 하기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공법, 특히나 이 국토계획법을 공부할 때 앞으로 우리가 도시란 말을 되게 많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도시 하면은 6개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6개. 뭐냐면 특별, 특광, 특특, 시군. 요렇게가 도시라고 부르는 기준이에요. 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 도시 하면은 6글자 뭐라고요? 특광, 특특, 시군. 그냥 무조건 튀어나와야 돼요. 특광, 특특, 시군. 일단은 요거부터 여러분들 좀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광, 특특, 시군.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행정 조직의 체계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좀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서 그거부터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 교재 어디를 잠깐 볼 거냐면은 자, 교재는 여러분 일단 기본서로 계속 할 거예요. 자, 교재 31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31페이지. 책 같이 보시는 건가요? 두께가 똑같아서 다른 책 갖고 오셨다고요? 아,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자, 여러분 지금 31페이지 펴셨죠? 자, 거기 보면은 행정계획의 어떤 그 성격이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해 두시면은 엄청나게 좀 편해지시거든요. 우리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오늘 3가지 계획을 배울 거예요. 요 3가지 계획. 자, 우리나라는 어쨌든 선계획이라고 했어요. 항상 선계획. 먼저 계획을 세우는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행정기관들이 다 세우는 거예요. 행정기관. 그래서 이거를 그냥 행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별 의미는 없어요. 행정계획인데
우리나라에서 세운 행정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랑 뭐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의미로는 비구속적 계획과 구속적 계획으로 나눠진다고 써 있을 거예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창동 100번지에 살아요. 자, 근데 행정계획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30년에 인창동에 하수처리 시설을 하나 추가할 예정입니다. 뭐 그냥 이런 계획을 얘기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 땅은 인창동 100번지인데 행정계획에서 2030년에 하수처리 시설이 인창동에 세워질 것 같다고 그냥 계획이에요. 계획. 확정도 아니고 그냥 방향성만 제시한 겁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창동이 뭐 인구가 2030년도에는 2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마 시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의 계획만 세웠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자, 그러면 이 계획은 지금 제 땅인 인창동 100번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이게 어디 세워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안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냥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계획이 나왔는데 이런 계획이 나왔어요. 2023년 내년에 인창동 100번지부터 102번지까지 도로를 깔겠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내 땅을 이렇게 지나가게 지도상에. 여러분, 그러면 이 계획은, 이 행정계획은 내 땅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 영향이 있는 계획을 구속적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을 구속한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내 땅에 직접적 영향 없는 거가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계획은 크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가끔 물어봐요. 보기를 딱 주고 이게 구속적 계획이냐 비구속적 계획이냐를 찾으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계획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되게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다행히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름의 단어를 보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광역, 종합, 기본 요 세 글자가 들어가 있는 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고요. 이 세 단어가 없는 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라고 맞추시면 다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자세하게 아직 안 배웠지만 한번 볼게요.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일까요? 구속적 계획일까요? 비구속이죠. 뭐 때문에? 광역이란 글자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비구속일까요? 구속일까요? 비구속. 뭐 때문에? 기본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비구속일까요? 구속일까요? 구속이죠. 이게 세 개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비구속적 계획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냥 어떤 의미냐면 장기적인 발전 방향만 제시합니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 자, 여러분 참고로 어제 서울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도시 기본 계획이 발표됐어요. 어제. 요게 2040년 버전일 겁니다. 2040년에 서울은 어떻게 꾸려질 거예요 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지금 다른 도시들도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2040년 거. 네, 그래서 뭐 우리 구리시도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나왔을 수도 있고 제가 안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은 2040년에 서울이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바뀔지가 대략 그려지는데 이거는 그냥 계획이에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림만 그리는 것 뿐입니다.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정도만 제시하는 건데 이 구속적 계획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직접적인 실무계획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까 설명드렸던 도로 설치하는 거. 우리 구리에다가 도로를 어떻게 깔겠다 할 때 구리시장이 그냥 가다가 야 저기도 도로 좀 깔아라 하는 게 아니라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다 선계획을 짜고 나서 실시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되게 있잖아요. 그 시청에서 하는 일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걸 다 세워야 되거든요. 항상 선계획하고 집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몇 년에 한 번 세우거든요.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그냥 수시로 나와요, 수시로. 인창동 100번지에 도로 하나 깔겠다라고 하는 것도 공문으로 다 올라옵니다. 구리시청 가시면은. 네. 그래서 구리시청만, 사이트만 들어가 보셔도 도시군 관리계획 고시문 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고시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짜잘한 계획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직접적으로 실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 발전 방향이 아니에요. 네, 전혀 다른 얘기고, 이건 직접 내 어떤 그 위치 땅에다가 뭘 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행정계획상의 성격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땅을 직접적으로 해치할 수 있는 거는 구속적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억울하게 내 땅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행정기관한테 내가 어떤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따지는 절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합쳐가지고 행정쟁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적 계획만 가능하고, 비구속적 계획 같은 경우에는 행정쟁송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어차피 나를 구속하지도 않은데, 그렇죠? 내가 무슨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행정쟁송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것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네들의 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얘네들 세우는 절차 이따가 또 계속 볼 거지만은, 자, 먼저 어떤 그 계획을 세울 때 제일 먼저 이 행정기관이 하는 게 뭐냐면 기초조사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 지역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가서 땅이 척박한지, 물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서 환경도 보고. 자,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자,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 주민분들이 의견을 내라고 이제 오시라고 했는데 대부분 바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안 오세요. 근데 주민분들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분들 바쁘시니까 주민들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일꾼들이 누구죠? 지역 의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지방의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야, 주민분들 바쁘시니까 니네가 의견 내라. 지방의회 의견을 다시 듣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별 의견이 없으면 본격적으로 계획 초안을 세워요. 계획을 만든다. 계획 그냥 초안이라고 제가 쓸게요. 계획을 만드는 건데, 이제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관련 행정기관에 장하고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각 지역의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 도시 전문가들한테 심의라고 하는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협의 심의 받고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결재 하고 발표, 이렇게 되거든요. 절차가 다 똑같아요. 이 세 가지 계획 전부 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하나만 이제 어떤 곳에서 차이가 있는지만 좀 보시면 됩니다. 어떤 곳에서 차이가 있는지. 자, 먼저 주민 의견과 관련해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공청회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공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좋아요. 자,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공개적으로 듣는 모임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주민이면 비구속적 계획이 나한테 지금 당장 영향이 커요? 구속적 계획이 나한테 지금 영향이 커요? 구속적 계획이 나한테 영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적 서류를 열람시켜줘야 되는 거는 직접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주민분들이 의견을 내면은 공무원분들이 듣고 그냥 가요.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비구속적 계획은 공청회라는 게 맞을까요? 공람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뭔가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구속적 계획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류를 보여줘야 됩니다. 공적 서류를 열람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공람이고 얘는 공청회예요. 일단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의견이 달라지는 파트가 어디냐면은 여기 계획을 만드는 부분의 이 용어인데, 비구속적 계획에서는 계획을 만드는 걸 뭐라고 하냐면 수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맞춰보세요. 구속적 계획은 뭐라고 할까요? 입안한다고 합니다. 입안. 네. 그래서 얘는 수립, 얘는 입안. 이렇게 표현이 좀 다르고요. 마지막에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용어가 좀 달라요. 얘는 수립해서 승인한다고 표현을 하고요. 밑에 거는 입안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요것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위에 거는 수립해서 승인하는 거고 밑에 거는 입안해서 결정하는 거. 이렇게 또 구분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발표하는 것도 위에 거는 보통 공고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밑에 거는 고시한다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앞으로 많이 배울 때
결정고시라는 말을 붙여서 쓸 거예요. 결정고시. 결정공고라는 표현을 안 쓰고 결정고시라고 하고 승인해서 공고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요 세 가지 행정계획의 그 성격이 둘 중에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봤고, 이 만드는 전체적인 과정이 일단 이렇게 들어가요. 전체적인 과정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전부 다 똑같고 비구속이냐 구속이냐에 따라서만 요 용어가 달라진다라는 거. 일단 요 정도만 여러분들 일단 이해를 하셔도 처음에 어떻게 내가 이거를 좀 잡아가야 되는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계획 파트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일단 교재에는 31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32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자, 32페이지를 가보시면은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광역계획권. 자, 광역계획권만 보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들어갈 건데,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배우려면은, 이 광역도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광역도시가 뭐예요?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서울하고 인천을 묶으면 이거 광역도시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구리죠? 구리시하고 남양주시를 묶으면 이거 광역도시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구리하고 남양주. 응. 그러면 다시 한번. 광역도시라는 뜻이 뭐죠? 2개 이상의 도시죠.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으면 돼요. 3개도 되고 4개도 돼요. 서울하고 인천은 광역도시 묶은 거 맞죠? 도시 2개 묶었죠? 구리하고 남양주 묶은 거 광역도시 묶은 거예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광역이 그냥 2개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인구수도 따지지 않아요. 그냥 2개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구리랑 남양주 묶은 것도 광역도시 계획이 들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도시, 여러분 아까 제가 도시 하면 뭐라고 그랬죠? 도시 하면은 6글자? 특광, 특특, 시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광, 특특, 시군 6개 중에 2개 이상 묶으면 돼요. 그러니까 구리시 여기 시에 들어가고 남양주 여기 시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남양주시하고 가평군을 묶어도 돼요. 이렇게 해도 광역도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냥 필요에 따라서 다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은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를 묶을 수도 있어요. 이 단위로, 되게 큰 단위로. 실제로 이렇게도 많이 짜거든요. 이거의 수도권이라서. 네, 그래서 이런 계획도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 계획은 어떤 도시를 묶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해져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용어를 하나 부를 건데, 이렇게 하나를 묶는 거, 이렇게 하나를 묶는 것들을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은 광역 도시계획을 세우는 기준이라고 해서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건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은 게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냥 묶은 거를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묶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묶어주는 사람. 묶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느낌적으로 맞춰보세요.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를 묶을 거예요. 계획을 짜려고. 이거는 누가 묶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보이세요? 그림상으로. 국장이 묶는 게 제일 좋아 보이죠? 그 다음에 구리시하고 남양주시를 묶었어요. 이거는 누가 묶어주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세요? 도의사가 묶는 게 낫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걸 묶어주는 사람은요, 국장 아니면 도지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오답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게 무슨 광역시장이 묶는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답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용어가 비슷하니까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과 광역시장이다. 이렇게도 많이들 막 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걸 묶어줄 수 있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다. 국장하고 도지사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냥 공통된 사람을 찾으면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묶으면 걸 누가 묶어줄까요? 국장이 묶어주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근처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광역시하고 광역시가 아닌 일반시를 묶었어. 그럼 누가 하는 게 맞을까요? 공통된 위에 있는 사람.
국장이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건 잘 안 나오지만은 어쨌든 공통된 윗사람이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좀 편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답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광역계획권 파트에서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재 그 32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32페이지. 교재에 그림이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자, 교재 32페이지 밑에 심화라고 이제 회색 박스 있는 거 보시면은 그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양평이 있고, 여기 하남시가 있어요. 어제 저 하남시 갔다 왔는데. 자,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그냥 서울이라고 해볼게요. 서울. 자, 지금 어떤 광역계획권을 묶을 거냐면 서울하고 하남시를 묶을 거예요. 이렇게 서울하고 하남시를 묶을 건데 계획을 짜려고 하다 보니까 양평군의 일부 지역이 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여기 붙어 있는 땅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거까지도 좀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딱 넣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이거를 행정계획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일부 주소를 막 기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획 짤 때 좀 편하게 짜려고 이거를 어쨌든 옆에 지역을 일부러 넣을 때는 최소 단위를 그냥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네 글자예요. 구, 군, 면이에요. 네. 보통 양평군은 군이잖아요. 시가 아니고 군은 읍과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평군의 일부 지역을 넣을 때도 읍 단위 같은 데로 쪼개서 넣어야 된다. 아니면 면 단위라도 쪼개서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일부 지역을 넣을 때. 만약에 양평이 전체가 다 들어갈 거면 그냥 양평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양평에 아주 일부 지역만 넣고 싶으면은 읍 단위나 면 단위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가끔 시험 지문에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광역계획권 지정을 하는 최소 단위는 뭐다? 구, 군, 면이다. 예, 그래서 요 정도 지문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뭐 사실 광역계획권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는 거의 다 맞추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32페이지 보시면은 아마 우리가 이제 1열 과정에서도 체크를 해드렸을 텐데 1번에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다? 국장하고 도지사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밑에 심합에 아까 말씀드렸던 2번의 최소 단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군, 면이다. 네, 그래서 요 두 개가 시험 지문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니까 여기 정도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